네, 힘내시고 저 28페이지 42번부터 볼게요. 42번. 자, 42번. 독일의 전통적 행정 법학에서 논의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은 권한의 권한의 소재는 소국자고 국강찰과 자치경찰이고, 이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은 독자성 여부. 그래서 독보협의죠. 독보협.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협의의 행정경찰에는 협의 행정경찰이 뭐죠? 타 행정작용과 결부된 경찰이죠. 타 행정작용과 결부된 경찰이니까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권력행정을 이 협의 행정경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들은 권력행정을 해요, 안 해요? 다 하지.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일반 행정부문 어떤 것을 갖다 놔도 다 맞는 표현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거기 위생경찰, 보건경찰, 산업경찰, 철도경찰, 건축경찰, 경제경찰, 산림경찰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다만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게 있죠. 그것이 뭐요? 보안경찰은 들어가면 안 되죠. 보안경찰은 경찰만으로 경찰이니까 협의 행정경찰의 반대 개념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안경찰이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서비스 경찰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협의 행정경찰은 타 행정작용에 부수한 권력행정이기 때문에 서비스 행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봉사행정, 서비스 행정 그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되고, 또 보안경찰이 들어가면 안 되고, 대신 일반 행정부문은 어디라도 넣으면서 뒤에 경찰자만 붙여버리면 그냥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해 이제 경관심에 공물경찰, 당연히 협의 행정경찰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3번에 독일의 전통적 행정법학에서는 풍속경찰과 교통경찰을 전형적인 보안경찰의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행정법학에서 실질적음의 경찰 개념을 얘기할 때 실질적음의 경찰이 비경찰의 현상을 거치면서 보안경찰과 협의행정찰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보안경찰의 예시로서, 즉 경찰만으로 경찰, 보안경찰의 예시로 교생풍해경을 얘기합니다. 교통, 생활안전, 풍속, 해양, 경비경찰, 교생풍해경. 자, 그러면 교생풍해경이면 무조건 보안경찰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따라서 풍속영업규제법상 경찰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는 보안경찰에 속하는 작용을 볼 수 있다. 지금 풍속영업규제법에서 경찰 나오는 거니까 풍속경찰이지 않습니까? 자, 풍속경찰은 보안경찰의 예시 교생풍해경의 풍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 보안경찰이 되려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찰로 나누지 않습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돼야 보안경찰이든 협의행정찰이든 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근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행정이잖아. 질동강제. 권력, 눈 뜨시고, 기지개 켜시고. 자, 보안경찰의 예시로 교생풍해경을 얘기하는데, 교생풍해경이 무조건 보안경찰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찰로 나누기 때문에 보안경찰이건 협의행정경찰이건 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어야 보안경찰도 될 수 있고 협의행정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행정이잖아. 권력적 작용이 아니면 보안경찰이건 협의행정찰이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풍속영업규제법상 출입 및 검사가 이게 제재수단이 없어요. 그냥 출입시켜서 조사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고 제재수단이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임의적인 행정조사입니다. 임의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작용이기 때문에, 권력행정이기 때문에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의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경찰이나 협의행정찰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안경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비록 풍속이지만 권력적 작용이 아니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 없어서 보안경찰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안경찰의 예시로서 교생풍해경 흔히 얘기하지만 교생풍해경이 무조건 그냥 보안경찰은 아닌 것이죠. 교생풍해경 중에서 권력적 작용이 아닌 것은 보안경찰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풍속영업규제법상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에 대해서 뭘 잘못하면 경찰이 관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 식품위생법에서 일반 행정기관의 명령 강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안경찰이냐? 권력 명령 강제니까 권력적 작용이지 않습니까?
교생풍 해경은 보안경찰이고. 그런데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어. 그럼 뭐요? 협의회 행정경찰이죠. 그래서 풍속경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안경찰이 아닌 거예요. 자, 풍속 관련된 경찰 작용인데 그것이 비권력적 작용이면 아까 그 출입조사처럼 출입조사 제재수단이었어가지고 임의적인 행정조사입니다. 자, 풍속 경찰인데 비권력적 작용이면 아예 보안경찰도 될 수 없고 협의 행정경찰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 보안경찰이나 협의 행정경찰이라면 실적 의미의 경찰이 돼야 되거든. 실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하고 협의 행정경찰로 나누니까. 근데 비권력적 작용은 보안경찰도 될 수 없고 협의 행정경찰도 될 수 없습니다. 자, 또 풍속경찰 작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보통 경찰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야. 그거는 일반 행정기관이 그 풍속, 업속 관련된 다른 행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권력적 작용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의 행정경찰이지 보안경찰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풍속경찰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우리 경찰기관이 하는 권력적 풍속경찰이 보안경찰이지 권력적 작용이 아니면 보안경찰도 아니고 협의행정경찰도 아니고 권력작용이지만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하면 그것은 보안경찰이 아니라 협의의 행정경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풍속작용, 풍속경찰, 풍속작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안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43번은 넘어가고 자, 44번 경찰의 개념. 자, 3번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 분립 사상에 투철했던 영국 삼권 분립, 프랑스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막 몽테스큐에 나오고 막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는 하여튼 그냥 이응 발음이 많죠. 몽 그렇죠. 그래서 몽테스큐에 나오면서 했던 그래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자, 그다음에 뒤에 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 실행. 그래서 행정경찰이 실적 의미의 경찰, 사법경찰은 과거에 대한 경찰이기 때문에 실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 의미의 경찰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찰의 분류. 자, 가에 고등경찰과 보통 이 고등경찰은 가장 가까운 표현이 사상경찰입니다. 사상경찰, 고등경찰, 사상경찰. 자,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구별은 독일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경찰이 뭐예요? 사상범 때려잡는 거. 저 우리나라 같으면 저 안보경찰하고도 좀 유사하죠. 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때려잡는 거. 그래서 반국가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때려잡는 것이 이 고등경찰이죠. 그래서 사상을 통제하는. 그래서 이것이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입니다. 왜 프랑스야? 여러분 프랑스가 세계적인 강대국이죠. 선진국이고 강대국이지만 유럽 지도를 놓고 보면 프랑스가 꼭 우리나라가 굉장히 괜찮은 나라지만 옆에 초강대국들 중국, 러시아, 일본 막 붙어 있잖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왼쪽으로 영국, 위로 독일, 밑으로 뭐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프랑스가 나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이제 프랑스죠. 그래서 프랑스가 옛날부터 이렇게 사상 검증 이런 것들을 엄청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의 구별 프랑스에서 유래한 겁니다. 자, 경찰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 구별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호되는 법익이라는 것이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법익이냐, 그냥 일반적인 사회나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법익이냐, 그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등경찰은 국가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법익 관련된 것이 고등경찰이고, 보통경찰은 그냥 일반 사회, 국민을 위한 것이 이 보통 경찰이고요. 자, 라의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소재는 소국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 독보협. 그다음에 끝에 풍속경찰은 보안경찰에 해당하고 산림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일단 이거 그냥 맞는 지문으로 봅니다. 그냥 다른 부차적인 설명 없이 풍속경찰이면 보안경찰에 해당한다고 그냥 맞는 표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보안경찰의 대표적인 예시가 교생풍 해경이기 때문에 그냥 맞는 지문으로 봅니다. 그러나 풍속경찰을 세부적으로 뜯어서 얘기할 때는 모든 풍속경찰이 다 보안경찰은 아닌 것이죠. 자, 오른쪽에 경찰의 임무와 수단. 자, 경찰의 임무를 공共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해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뭐예요? 아까 질통 강제. 이 질통 강제 이게 뭐죠?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잖아요. 이것을 줄여서 얘기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돼요. 줄여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경찰의 임무, 대표적 임무를 그냥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야? 이걸 또 더 줄이면 그냥 질서 유지예요. 그냥 질서 유지. 그래서 저 질통관제, 사회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정 질통강제. 이게 실질금의 경찰입니다. 실질금의 경찰을 줄여서 얘기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더 줄이면 질서 유지입니다. 뭔 말이냐면 경찰의 임무를 뭘로 잡았어? 실질금의 경찰. 실질금의 경찰이 뭡니까? 성질상 경찰이잖아요. 성질상 경찰. 그것이 경찰의 임무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경찰의 임무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잡아놓은 겁니다. 자, 경찰의 임무 대표적으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예요. 여기서 이제 딱 나오는 것이 공공의 안녕, 질서, 위험 이 세 가지 개념이 나오죠. 여기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방지,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위험 방지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학자들이 어떻게 이 개념 정의를 해놨냐면 공공의 안녕, 성문 규범의 총체, 공공 질서, 불문 규범의 총체 이렇게 그냥 지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성문 규범의 총체, 그다음에 불문 규범의 총체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문 규범의 총체인 공공의 안녕에는 하위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하위 구성 요소가 법질서의 불가침성, 그다음에 국가의 존립 기능의 불가침성, 그다음에 개인의 권리 법익의 보호 이렇게 세 가지로 하위 구성 요소들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표현을 제1요소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제1요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가 가장 중요해? 법질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법질서를 지키면 국가도 지키고 개인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질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법질서를 지키면 국가, 개인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 법질서 안에 사실은 다 담겨 있으니까. 자, 그것이 이제 하나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법질서의 불가침성이고. 자, 또 하나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공공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고 어떤 것이 더 큰 개념이에요? 공공의 안녕이 더 큰 개념이에요. 이 공공의 안녕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어딘가에 있겠지. 안 보여서 어디 있어요? 개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왜 비교하냐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는 경찰의 임무로서 어디서 온 거예요? 영미법계에서 온 것이죠. 대륙법계는 권력, 국민 때려잡는, 국민을 강제하는 그런 측면에서 경찰을 바라보는 것이고, 영미법계는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경찰 개념을 바라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는 영미법계에서 온 경찰의 임무입니다. 근데 우리 경찰이 임무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그냥 일반 딱 얘기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학자들이 구분해 놓은 곳에 어디에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이 개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보호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더 큰 개념이에요? 공공의 안녕이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보호를 포함하고 있는 더 상위의 개념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기까지 좀 숙지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보시면 1번에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 국가의 존립, 기능의 불가침성, 개인의 권리, 법익의 보호를 포함하며 이 중 공공의 안녕의 제일 요소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도 아니고 개인과 국가를 포괄하고 있는 법질서의 불가침성입니다. 그래서 법질서를 수호하면 국가도 지킬 수 있고 개인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제1 요소고요. 자, 2번은 맞는 표현인데 공공의 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준수해야 할 불문규범의 총체입니다. 그래서 딱 학자들이 구분해버린 거예요. 저 공공의 안녕은 성문규범의 총체,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 싸그리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싸그리 다 들어가게. 그 싸그리를 다 경찰이
보호해야 하는 그 임무 안에다 이제 넣어놔 버린 것이죠. 자, 의미하며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불문 규범이 성문화되어가는 현상으로 인해서 그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그렇죠. 불문 규범은 성문 규범이 많이 만들어지면 불문 규범의 역할, 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불문 규범이 성문화되어가는 현상이라고도 하고 전면적 규범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면적 규범 현상. 즉 우리 지금 보면 막 여러분 우리 경찰학 공부가 힘든 것이 법령 규칙이 엄청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하여튼 각국에서 이 법령 규칙이 엄청 만들어지는 그런 경향에 있어요. 그렇다면 성문 규범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불문 규범의 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주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나머지 틀린 지문은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자 47번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 자 1번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라 할 수 있다. 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실제 의미의 경찰이기 때문에 성질상 경찰이에요. 그것이 경찰의 임무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표현할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실적 의미의 경찰을 경찰의 궁극적 임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표현합니다. 자, 4번에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맞는 표현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 추상적 이것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개별적, 일반적, 그 다음에 구체적, 추상적 이렇게 구별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법학에서 구별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개별적 특정인에 대한 겁니다. 특정인에 대한 것. 자 일반적 모든 사람에 대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겁니다. 오케이? 자 구체적 특정 사건에 대한 거예요. 자 추상적은 모든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추상적인 위험은 구체적 위험의 예상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데 뭐냐면 자, 지금 노량진 사거리에서 누가 막 무단횡단하고 있어. 특정 사건이죠. 누가 지금 무단횡단하고 있는 그 특정 사건에서 위험이 구체적인 겁니다. 구체적 위험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냥 무단횡단, 모든 무단횡단, 그냥 무단횡단하면 그것이 추상적인 위험입니다. 그것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건, 그냥 무단횡단 사건. 그것을 갖다가 추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냥 특정 무단횡단 사례가 있어. 그것이 구체적 위험이고, 그냥 무단횡단하면 추상적 위험이에요. 그냥 무단횡단하면 구체적 위험의 예상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렇죠. 지금 노량진 사거리 무단횡단하고 있어. 그러면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것이죠. 당장 그냥 어떤 당장 손해가 있을 것이 예상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 위험이라고 하고 구체적 위험의 예상 가능성. 그냥 무단횡단하면 딱 특정 사건의 무단횡단이 아니라도 무단횡단하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걸 규제를 해놓죠. 그 규제를 뭘로 해? 통상적으로는 이 추상적 위험은 법규 명령으로서 경찰상 법규 명령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에 대해서 도로교통 법령에서 무단횡단은 금지시켜놓고 무단횡단하면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을 해놓습니다. 오케이? 모든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무단횡단에 대해서는 법규 명령으로서 규율을 하는 것이죠. 구체적 위험에 대해서는 가서 딱지 끊고 뭐 차량 같은 것들은 면허 정지 처분하고 면허 취소하고 그래서 구체적 위험에 대해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 위험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으로 대응을 하고 모든 사건에 대한 추상적 위험에 대해서는 주로 법규 명령에다가 금지 규정을 넣음으로써 금지 규정과 제재 규정을 넣음으로써 대응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 시각을 바꿔서 자, 태풍이 불고 있어. 태풍이 불어가지고 특정 제방에 막 물이 막 넘치고 있어요. 구체적인 위험이죠. 오케이? 그때 거기를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태풍이 몰려오고 있어. 그러면 특정 제방의 위험이 아니죠. 모든 제방에 있어서 위험이 있어서 태풍이 몰려오고 있을 때 구체적 위험이 예상 가능해. 그것이 바로 추상적 위험이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 제방 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추상적 위험에 대해서는 법규 명령으로서 규율도 하지만 권력 행정으로서 법규 명령 말고 행정 처분으로서 권력 행정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이 위험 개념이 경찰 안에서 좀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48번 공공질서에 대한 설명. 이제 공공질서, 좀 전에 이제 공공의 안녕, 성문규범의 총체, 이제 공공질서, 불문규범의 총체. 자, 1번 맨 끝에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그게 그냥 학자들이 구별을 해놨어요. 이 공공질서가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이게 딱 위험할 때만 나와요. 왜냐? 이 질통강제가 실적음의 경찰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줄이면 사회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입니다. 더 줄이면 그냥 질서 유지예요. 더 줄여 질서 유지를 얘기할 때는 이 질서가 그냥 불문규범만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딱 이 단계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이 단계를 얘기할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비교할 때 이때에만 공공의 안녕은 성문규범의 총체고 공공의 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다. 그 말이 거기서만 나옵니다. 자, 근데 어쨌든 학자들이 그냥 딱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공공의 안녕, 성문규범의 총체, 공공질서, 불문규범의 총체. 자, 이번에 중간에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입니다. 왜? 불문규범이니까. 불문규범이니까 규정으로서 딱 적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한 것이죠. 자, 3번에 공공질서 개념의 적용 가능 분야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렇지 않다. 오늘날 막 법령 규칙을 엄청 만들어서 우리 시험 공부하기도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법령 규칙을 엄청 만드는 그 현상을 갖다가 전면 규범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전면 규범화 현상, 규정을 엄청 만드니까 당연히 불문 규범이 설 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질서 개념의 적용 가능 분야는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자, 4번에 통치권 집행을 위한 개입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질서 개념은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되고 제한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불문규범이니까. 불문규범이니까 딱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규범이잖아요. 이때 불문규범 딱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규범이라고 해서 네 맘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문규범으로서 적용이 될 때 그 적용되는 것은 합헌적인 틀 안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으면서 적용되는 것이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든가 그러니까 헌법적 제한을 받고 또 행정법의 일반 원칙 등 각종 일반 원칙의 제한을 받아서 불문규범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4번 표현이 왜 나오냐면 이 공공질서가 불문규범의 총체이기 때문에 불문규범인데 그냥 맘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틀 안에서 합헌적 헌법의 틀 안에서 또 행정법의 일반 원칙 등 각종 법원칙의 틀 안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표현을 4번처럼 표현하는 것이고요. 49번 넘어가고 50번 끝에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위험. 자, 1번에 위험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에 관한 정상적 상태 객관적 감소가 위험입니까? 위험이 있고 손해가 있어요. 위험은 위안손입니다. 위안손. 뭐냐면 위험의 개념정의 안에 손해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은 손해의 가능성이 위험입니다. 대신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손해의 개념 안에 위험은 없어요. 손해는 감소입니다. 감소. 여러분 이게 직관적으로 딱 맞아 떨어져요. 위험은 손해의 가능성, 가까운 장래,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대한 손해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 즉 손해의 가능성이 위험이고 손해는 객관적 감소죠. 보호법익의 감소. 보호법익의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 그래서 위험의
손해 가능성이 위험. 그래서 위험 안에 손해가 있는 것이죠. 위험 정의 안에 손해가 있어서 유한손 장난인데 이게 장난인데 그러나 여러분 옆에 적어놓으세요. 제가 어디다 적어놓은 줄 알았는데 안 적혀 있더라고요. 암기문구를 유한손 위험 개념 안에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손해 가능성. 손해는 감소인 겁니다. 감소. 맞지? 손해는 감소죠. 위험은 손해 가능성. 오케이? 그래서 1번 감소는 위험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2번에 위험에 대한 인식은 외관적 위험, 위험 혐의,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오상 위험이 거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위험을 분류하면 구체성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 위험, 그다음에 추상적 위험으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외관적 위험, 그다음에 오상 위험, 그다음에 위험 혐의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그 인식이 정당하느냐, 정당하지 못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위험 혐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위험 혐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거기 이제 구체적 추상적 그걸 넣어놔서 이제 틀렸고요. 자 4번에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개입이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손실보상 책임은 발생하죠. 이 손실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하고 또 발생한다. 여러분 임의적인 표현, 필요적인 표현이 구분되는 경우가 있고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는 손실보상 책임 발생한다라고 해도 맞는 거죠. 손실보상 책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맞는 표현이 됩니다. 어쨌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제가 분류를 해놨어요. 거기 분류를 해놨는데 먼저 위험의 개념은 손해 가능성이죠. 그래서 위한손 손해 가능성입니다. 손해는 감소예요. 위험은 손해 가능성. 그래서 위한손, 위험 안에 손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대신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손해 가능성. 손해는 보호법의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 이게 구체적인 위험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 이게 이제 구체적인 위험입니다. 자, 그다음에 위험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 구체성 여부에 따라서 이것은 구체성 여부에 따라서 또는 현실성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 이렇게 나눕니다. 자, 구체적 위험은 아까 그 유한손이요, 유한손. 구체적 위험은 유한손이고 추상적인 위험은 구체적 위험의 가능성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추상적 위험은 개념 자체가 엄청 추상적이지만 추상적 위험은 구체적 위험의 가능성을 추상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 자체도 손해의 가능성인데 구체적 위험 자체가 손해의 가능성인데 추상적 위험은 더 추상적으로 나가보죠. 그래서 구체적 위험의 가능성이 추상적 위험이고요. 자, 인식에 따라서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위험 혐의가 있습니다. 먼저 위험 혐의부터 보시죠. 위험 혐의는 위험의 혐의는 있는 거야.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나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딱 위험 혐의에 해당하는 것이 폭발물 장난 전화입니다. 폭발물 설치 장난 전화. 장난 전화인데 장난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때 진짜 폭발물이 설치되는지 설치되지 않았는지 확인 정도는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 혐의에 있어서는 위험 여부를 가리는 즉 예비 조사 차원의 경찰 개입이 정당화됩니다. 다만 위험 혐의에 있어서 전면적 개입은 또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좀 특이한 점이 있죠. 그래서 위험 혐의 진짜 위험이 존재하는지 그래서 그 표현을 위험 혐의를 보시면 뒤에 존재 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전면적 개입을 하면 전면적인 경찰권 발동을 하면 또 위법하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이 외관적 위험과 오상 위험이 있습니다. 자, 외관적 위험은 위험의 외관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법한 거죠.
위험의 외관이 있을 때 경찰권 개입시켜야 되죠. 그래서 외관적 위험은 위험의 외관이 있는 겁니다. 위험의 외관이 있기 때문에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적법한 경찰권 발동이 됩니다. 대신 결론적으로는 위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외관적 위험의 대표적인 경우가 밤에 경찰관이 순찰을 돌고 있는데 집 안에서 사람 살려 잘 들어보니까 계속 죽으려고 해. 그래서 문을 깨부수고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가 보청기 끼고 막 TV에서 살인사건 나오는 TV 드라마를 막 큰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외관적 위험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경찰관에 문 깨고 들어간 것이 위법해요? 아니, 안에서 사람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이때 경찰관이 문이라도 깨부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경찰관을 월급 주고 고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관이 문 깨부수고 들어간 것은 적법한 것이죠. 위험의 외관이 있어서 깨부수고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날벼락 맞은 거죠. 특별한 손실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때 적법한 경찰권 발동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위법에 대해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위법에 대해서 손해배상, 위법에 대해서 국가배상이기 때문에 대신 손실보상은 해줘야죠. 그 문 부서진 것은 고쳐줘야죠. 나라에서. 그것이 바로 경제법 손실보상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외관적 위험에 대해서는 적법한 경찰권 발동이고 적법하니까 손해배상은 개재될 이유가 없고 손실보상은 해줘야 됩니다. 그 손실보상은 해줘야 된다라고도 하고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서술하기도 합니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오상위험은 판단 자체를 완전히 잘못해버린 거예요.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살인사건 영화를 찍고 있는데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진짜 현실인 줄 알고 영화배우한테 총을 쏴버린 거야. 용납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 지나가던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도 영화 찍는 장면이라는 걸 다 하는데 경찰관이 그거를 현실하고 헷갈려가지고 총을 쏴버렸어. 와, 위법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완전히 그냥 잘못 판단해버렸어. 그래서 오상위험은 위법한 경찰권 발동이고요. 그 경찰관 개인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국가배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국가배상, 손해배상 문제가. 자, 오상위험이 추정적 위험이라고도 하고요. 그 밑에다가 상상위험이라고 좀 적어줘요. 상상위험. 오상위험, 추정적 위험, 상상위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상위험, 추정적 위험, 상상위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51번 중간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에 외관상 위험이 존재할 때 경찰 개입이 적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킨다? 위법해야 손해배상이 나옵니다. 우리 저 법학에서 위법, 손해배상, 적법, 손실보상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저 경직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데 특별한 희생을 받았을 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저 국가배상법은 위법할 때 손해, 배상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적법하면 손해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이 문제되는 겁니다. 적법하면 손실보상이 문제되는 것이고 위법하면 손해배상, 국가배상,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것이고요. 자, 52번 1번 지문.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오상위험이 아니라 구체적 위험이라고 대비되는 건 추상적 위험이죠. 그래서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추상적 위험이 있으면 개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3번 지문에 국가 존립과 기능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않더라도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 정보, 안보 경찰의 첩보 수집 활동은 가능합니다. 비권력적 활동이니까 비권력적 활동은 임무 범위 내에서 다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4번에 공공의 안녕을 위해 경찰은 개인의 권리와 법익을 보호해야 됩니다. 다만 사법, 사법에서 인정되는 사적인 권리 확보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법상 권리는 원칙적으로 민사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보충적으로만 사법적 수단을 통해서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경찰의 개입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보충적인 보호만 인정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 넘어가시기 전에 왼쪽에서 위험에 분류해서 가운데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 중에서 추상적 위험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적 위험, 추상적 위험. 자, 위험의 구체성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체적 위험은 구체적인 경우이고 추상적 위험은 구체성이 없는 경우이죠. 그래서 이 추상적 위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구체적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추상적 위험이라고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서 추상적 위험 관련해서 서술이 자 보시면 의의가 구체적 위험의 예상 가능성, 그래서 가설적, 상상적 위험입니다. 이게 추상적 위험이에요. 가설적, 상상적 위험. 아까 그냥 상상 위험은 저 오상 위험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상상적 위험하고 상상 위험하고 구분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에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까 태풍 딱 생각하시면 태풍이 와서 특정 방파제가 뚝이죠, 뚝. 특정 뚝이 막 파도로 넘실넘실 돼. 그러면 못 들어가게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통행 금지. 그러나 특정 댐, 특정 뚝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더라도 막 태풍이 몰려오고 있어. 그러면 모든 댐에 대해서 다 통행 금지 시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상적 위험에 있을 때도 저작권 발동 가능합니다. 자, 이 점이 사전 배려 원칙에 따라서 추상적 위험 이전의 단계에서도 개입이 허용되는 환경법 영역과 다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작권을 발동하려면 구체적 위험, 여기서 말하는 저작권 발동은 권력적 정착권 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력적 정착권을 발동하려면 구체적 위험 내지 추상적 위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환경법 영역은 좀 다르다. 환경법 영역은 구체적 위험의 예상 가능성, 즉 추상적 위험, 구체적 위험의 예상 가능성, 추상적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환경이라는 것은 한번 어그러지면 아작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훨씬 더 폭넓게 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죠. 오케이? 그래서 환경법 영역은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 그것보다 훨씬 더 넓게끔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행정법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법 영역하고 좀 이렇게 비교해서 서술된 경우고요. 자, 디귿은 리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디귿, 리을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디귿, 리을. 자, 디귿, 위험은 경찰 개입의 전제 요건이나 위험이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가 없는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추상적 위험은 있는 것이죠. 무단횡단 계속하면, 그러니까 특정 무단횡단 사건이면 구체적 위험이고 그냥 무단횡단하면 추상적 위험입니다. 그런데 그 무단횡단, 추상적인 위험이 있는 것이죠. 무단횡단 계속하다가는 돼지죠. 특정 사건에서 무단횡단뿐만 아니라 그냥 무단횡단도 구체적 위험의 예상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무단횡단 계속하다가는 돼지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추상적 위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차가 없는 도로에서 무단횡단. 아니, 차가 없는데 무단횡단하면 그 사람 다치지는 않겠죠. 이걸 갖다가 표현하기를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위험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표현. 자, 리을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경찰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물리적 위험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좀 전에 그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좀 전에 그거랑. 그래서 차가 없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려고 할 때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어 없어?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호받게 되는 법익에 구체적인 위험이 있지 않더라도 또 사실적 물리적 위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뭐가 있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상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단횡단 계속 하다가는 돼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구체적 위험의 예상 가능성 즉 추상적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적인 위험이 있을 때 경찰 개입이 가능하고 그것을 돌려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하고 표현 사실은 똑같은 표현인데 조금 표현을 달리한 거 이게 추상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할 때는 또 법질서의 불가침성 때문에 도로통법령을 위반한 것이네. 법질서의 불가침성 때문에 경찰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표현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긴 한데 하여튼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 위험 내지 추상적 위험만 있으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미음에 추상적 위험에 대해서는
경찰 처분은 불가하고 이런 표현을 해요. 경찰상 법규명령이 발효됐다. 이 경찰상 법규명령이 뭐예요? 무단횡단에 대해서 무단횡단 금지를 규정하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넘어가고 54번 자, 경찰의 임무. 자, 2번에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로 그렇죠? 법질서, 국가, 개인 얘기를 할 때 법질서가 제1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왜? 법질서를 수호하면 국가도 지킬 수 있고 개인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법질서가 더 큰 개념인 것이죠. 자, 공법 규범에 대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취급돼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뭐랑 비교돼? 사법 규범이랑 구별되죠. 공법 규범 위반은 그냥 공공 안녕에 위험이 돼서 바로 그냥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법 규범은 사법 규범, 민법 규범은 보충성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민사적으로 안 될 때만 경찰이 보충적으로 경찰권 개입할 수 있고 공법 규범은 그냥 바로 그냥 개입할 수 있고 그렇게 공법 규범하고 사법 규범하고 구별을 해서 서술을 합니다. 자, 오른쪽 55번 문제를 보시면 2번에 외관적 위험은 외관은 있는 것이죠. 위험의 외관은 있는 거예요.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례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 이건 위험 혐의죠. 그렇죠? 외관적 위험은 위험이 외관은 있는 경우를 외관적 위험이라고 하고 오상 위험은 완전히 판단 그르친 경우를 오상 위험이라고 하고 위험 혐의가 위험의 예측 가능성은 있지만 불확실한 경우를 위험 혐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 혐의를 외관적 위험으로 잘못 써서 틀렸고요. 자, 56번 3번 지문을 보시면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외관적 위험, 위험 혐의, 오상 위험으로 구분하죠. 추상적 위험을 너무 안 해. 추상적 위험은 구체성 여부에 따라 또는 현실성, 구체성 여부에 따라서 현실성 또는 구체성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으로 분류하고 위험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은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위험 혐의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페이지 57번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의 공공질서는 그 아래 불문 규범의 총체로서 맞습니다. 오늘날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확대되고 있다? 축소되고 있죠. 왜? 전면 규범화 현상 때문에 막 법령 규칙 막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 때문에 공공질서 즉 불문 규범은 성문 규범 많이 만드니까 불문 규범의 설당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오늘날 복지 국가적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복지국가가 뭐죠? 복지국가. 국민의 일정한 삶의 질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복지국가죠. 복지국가가 되려면 국가가 개입해야 돼? 개입하지 않아야 돼? 개입해야 되는 것이죠. 법치국가하고는 다르죠. 법치국가는 뭐요? 법치국가 소극적 질서 유지에 한정하는 국가가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가가 국민을 막 맘대로 그냥 부려먹었어. 여기에서 탈피해서 국가가 국민을 부려먹거나 규제하려면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국민을 규제해라라고 하는 것이 법치국가 이념입니다. 그래서 법치국가는 법의 규정이 있을 때만 국민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극국가예요. 왜? 가급적 국민한테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법치국가 이념입니다. 근데 이 복지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국가가 유지시켜 주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이 못 사는 거에 대해서 못 살고 막 위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개입을 해야 하는 국가가 이 복지국가인 거죠. 그래서 이 복지국가가 뭐하고 일맥상통하냐면 사회적 법치국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똑같은 개념은 아니야.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사회적 법치국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자, 법치국가는 소극국가예요. 법에 근거 없으면 국민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국가는 최소한의 영역만 하라는 것이 이 법치국가예요. 사회적 법치국가는 그렇게 법치국가가 왜 나왔어? 국민을 위해서 법치국가 개념이 나온 겁니다. 국가가 막 국민한테 맘대로 그냥 어떤 때건 막 제한하고 어떤 때든 막 뭐 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에 근거가 없으면 국민한테 개입하지 마. 이게 법치국가입니다. 즉 국민을 위한 개념이 법치국가예요. 그러나 법치국가를 조금 실행해 봤더니 국민한테 개입하지 않는 것만 능사가 아닌 것이죠. 처열악한 입장에 있는 뭐 여성, 아동,
범죄 피해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와줘야만 열악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법치국가는 그렇게 열악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복지국가하고 사회적 법치국가하고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법치국가가 있는 것이죠. 자, 법치국가, 소극국가, 사회적 법치국가나 복지국가, 적극국가. 오케이? 그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가 이제 맞는 표현인데 오늘날 복지국가적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경찰행정 분야에서도 각 개인이 경찰권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경찰 개입 청구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재량권의 영울의 수축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개입 청구권 옛날에는 그냥 국가 가만히 있어 이게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국민이 국가한테 적극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해 줄 수 있는 발동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게 경찰 개입 청구권인데 국가의 적극적인 경찰권 발동을 요구하는 거 이것은 가급적 국가 경찰 가만히 있어 이것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경찰 개입 청구권이 적극 국가에 바탕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 개입 청구권이 사회적 법치국가 또는 복지국가 이런 거랑 연결해서 쓸 때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됩니다. 자, 58번 경찰권 행사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에 위험은 경찰 개입의 전제 요건이므로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구체적으로 존재해야만 합니까? 아니죠. 아까 보호 법익에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아무 차량이 지나가지 않아. 그러나 무단횡단하면 추상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3번 4번은 맞는 표현인데 3번 범죄 수사에 있어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사법경찰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증가하는 추세죠. 이게 바로 그 추세에 붙어 있는 이념이 사회적 법치국가인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경찰권 개입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증가하는 추세. 그것에 바탕하고 있는 그것의 근거가 되는 이념이 사회적 법치국가 이념이고요. 자, 4번에 공공질서와 관련해서 공공질서는 뭐죠? 아까 경찰이 임무를 따질 때는 공공의 안녕, 성문규범의 총체, 공공질서, 불문규범의 총체입니다. 자, 불문규범의 총체인 공공질서와 관련해서 경찰이 개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경찰의 결정, 재량, 결정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이 준수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문규범의 총체인 공공질서를 적용하려고 해. 그때 불문규범이니까 그냥 맘대로가 아니라 헌법질서 틀 안에서 또 각종 행정법의 일반 원칙 틀 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을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59번 4번에 오상위험 즉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거 헛질랄한 거 경찰 개입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헛질랄하면 위법한 것이죠. 외관적 위험은 외관은 있으니까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상 위험은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위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것이고 그 개인의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국가는 위법하니까 손해배상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문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죠. 자, 60번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두 문제만 더 하고 60번 4번 지문을 보시면 위험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위험 혐의죠. 위험 혐의. 자,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조사할 권한 예비적인 조치는 할 수 있죠. 다만 이때 전면적 개입을 하면 역시 위법한 경찰권 개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61번 문제 끝에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위험은 보호받는 개인 공동의 법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수. 아까 나왔던 지문이죠. 위험의 개념 정의는 위안손이죠. 그래서 손해의 가능성이죠. 그래서 가까운 장래,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 가능성입니다.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 손해 가능성이 위험이고 그래서 위한 손, 위험 개념정의 안에 손해가 있는 것이죠. 손해는 감소죠, 감소. 보호법익의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 그래서 이거 보호법익의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 감소가 손해인 거죠. 위험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위험은 손해 가능성, 위한 손. 손해는 감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3번에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 개입은 적법하며 외관이 있으니까 외관이 있으면 경찰관 개입해야 되죠. 그래서 적법하며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은 인정되죠. 인정되고 또는 인정된다 또는 인정될 수 있다. 자, 4번에 위험 혐의의 경우 위험의 존재 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인 위험조사 차원의 경찰 개입인 정당화될 수 없다는 아니라 정당화될 수 있죠. 다만 전면적 개입은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저 좀 쉬었다가 25분에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